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제가 한 달 보름에 한 번 정도 Q&A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마 한 달 만에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때 양에 맞게 제가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너피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11월 Q&A라서 이런 질문이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시장이라는 게 조정과 상승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미국장이 벌써 거의 뭐 7천 가까이 됐지만 이때는 미국장이 6,600이 깨진 상태였거든요. 미장이 조정 상태에 있는데 환율 상승으로 환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뭐 그렇다고 재산의 달을 달러로 갖고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자산 배분 차원에서 달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는 좋다.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소위 말하는 efficient frontier라고 해서 지역 배분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한국 갖고만 자산 배분을 하더라도 충분히 비체계적 위협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원하다. 이런 분들은 환율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분할해서 달러를 환전하는 걸 제가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분할해서 환전을 했을 때 주가가 물론 어떠냐에 따라서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되지만 만약에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환전해서 바로 S&P 500이나 나스닥에 ETF 사시는 게 저는 가장 시작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물론 지금 높은 건 맞고 과거 평균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할해서 특히나 달러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사시면서 계속 미국의 대표 지수 ETF를 사셔라. 저는 그게 가장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존니님께서 주셨는데 질문을 두 개를 주셔서 제가 이거 합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의 조정이 AI 버블이라는 건 약간 억지고 결국 단기 유동성 이슈라고 하는데 FOMC 전후에 남은 현금을 쓰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어떠냐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고용 지표가 과거 패턴에 비해서 뭔가 좀 고용이 무너지기 직전이어서 큰 폭의 약세장이 오는 건 아니냐라고 두 가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답을 다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조정이 온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느덧 S&P 500과 나스닥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거나 뭐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동성이 없네, 오라클이 문제네, 브로드컴이 문제네, 뭐 AI가 버블이네,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주식을 팼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가 50만 원 초반까지 빠졌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두드려 팼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12월 10일에 FOMC에서 이걸 뭐 QE로 부를 거냐 말 거냐는 저는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자산을 늘리기로 했는데 자산을 늘리기로 하고 오히려 주식이 더 빠졌거든요. 근데 또 12월 마지막에 돼서 주식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저는 그냥 1년에 한 평균적으로 두 번쯤 있는 5에서 10%의 조정 또는 평균적으로 18개월에 한 번씩 있는 10에서 15% 내지 뭐 17%의 조정이 그냥 오는 거였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요 11월 내용하고 다시 12월 연간 전망을 냈었는데 연간 전망 때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뭐였냐면 버블은 인정하자는 거죠. 지금 AI 버블이다 우리가. 누가 와서 버블이에요? 물어보면 버블 맞아요 라고 대답을 하시고 대신 버블의 어딘지를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지금이 버블이 맞다고 해도 버블의 끝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이런 부분의 움직임들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그냥 일반적인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 뭐 3을 다 쓰고 말고는 당연히 존니님의 판단이지만 지금 정도의 지수에서 이제 2026년 보는 분들은 현금을 점점 줄여가는 과정으로 미국 주식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간 선거 전인 9월 말까지 제가 연간 전망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격한 약세장이나 조정장은 결국은 구조적인 약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세장을 저는 크게 세 개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약세장. 예를 들어 대공황, 70년대 중반의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 그다음에 2008년 리만 이런 게 구조적인 약세장입니다. 미국의 가계나 금융권이 망하는 거, 미국 기업들의 과잉 투자로 밸류에이션 나스닥 70배, 너무너무 비쌌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그때는 미국이 기름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올랐는데 경제가 나빠지는 일이 있었고 대공황은 뭐 100년 전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일이 생기면 주식이 50% 이상 빠져요. 그리고 원래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뭐 2, 3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약세장을 내가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약세장은 그냥 일반적인 약세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고 물론 그 당시에 빠질 때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유를 만들어 붙이지만 아까 제가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1년에 한 두 번쯤 있는 5에서 10%의 조정, 18개월에 한 번씩 있는 10에서 15%의 조정인 거예요. 이런 조정은 그냥 견디면 됩니다. 이유는 그 당시 그렇게 주식이 빠지면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언론에. 근데 그런 거는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시면은 아, 이거는 견디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세 번째가 이제 관세 같은 거죠. 아무런 뭔가 변화가 없이 누군가가 큰 사고를 치는 겁니다. 트럼프가 쳤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병이 생겨서 뭔가 이벤트가 터져 주식이 쭉 빠지는 거죠. 이럴 때도 견디거나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제가 얘기 드렸던 4번의 구조적 약세장의 신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용이 나빠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경기 다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보통은 주가가 15%, 10%뭐 이렇게 빠지거나 주가가 안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10에서 15% 매도 주가가 빠지면 너무 슬프죠. 그 전에 너무 팔고 싶죠, 주식을.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분이면 당연히 그 10에서 15%짜리 조정도 앞에서 팔고 사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건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그걸 정확하게 맞출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저를 포함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정도의 그냥 맨날 나타나는 순환적인 약세장은 제가 항상 얘기한 7대3. 아, 지금 주식이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럴 때 7대3을 가지고 견디는 거지 주식을 뭐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정이나 약세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2025년에도 두 번 그 관세 때를 빼더라도 두 번 정도 5%, 6% 조정이 있었거든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남미 주식을 물어보신 머니가스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완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릴 가능성도 높지만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면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지역은 미국하고 한국이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미국은 선진국의 대표고요. 한국은 물론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신흥국으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에서는 한국, 요걸 갖고도 충분히 모든 종류의 주식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어떤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지역에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이랑 같은 일을 하는 종목을 분명히 미국하고 한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훨씬 더 권해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ETF를 미국, 한국 외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DMD KDK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뭔 것 같은데 한국말로 키보드에는 스트래티지가 여전히 비트코인 투자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뒤에도 관련 질문이 있어서 같이 대답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슈가 생겼냐. 12월 총가에 MSCI에서 전체 자산 중에서 50%가 이런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게 넘어가는 기업들은 MSCI 인덱스에서 뺄 수 있다는 이슈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은 예를 들어 8만 한 7, 8천 불 정도에서 바닥 만들고 현재 약간 기거나 조금 올라가는 중인데 스트래티지 주가는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이 밸류를 그 EV, 그러니까 차입금하고 그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이 1.0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옛날에 그 약세장이 아니었을 때는 뭐 2배 간 적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도 물론 녹아 있지만 이게 만약에 MSCI에서 빠져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나가게 되면 더 빠질 거다라는 우려가 이제 녹아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이나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 종목도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우님께서 돈을 버는 것, 불리는 것, 지키는 것, 쓰는 것 중에 뭐가 어렵냐. 그래서 말씀하신 게 쓰는 게 어렵다라고 질문을 주셔서 저는 좋은 소비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이걸 질문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돈 쓰지 말자. 제가 올해 우리나라에는 50살입니다. 저도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까운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돈 쓰는 거는 젊을 때로 충분하다. 젊을 때 정말 내가 이 돈 사치를 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을 때 나이 들면 물건 사도 그렇게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에는 돈 많이 쓰지 말자. 차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제가 너무 나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육. 이런 데 돈을 좀 아끼지 말자라는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냥 아주 심플한 예를 들어드리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예를 들어 500, 600만 원을 쓰는데 저라면 그 돈으로 좋은 옷을 사는데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 이코노미석을 탈 비행기 이코노미 탈 거를 비즈니스를 타겠습니다. 프레스티지를. 내 건강이나 내 편안함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간을 결국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 소비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리안님께서 유통 주식을 매수하는 게 무슨 의미냐. 왜냐하면 회사에서 주가에 관심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전 이 리안님의 질문이 2025년에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이나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게 있기 전에 너무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초보자로서 주신 질문이 아니라 당연한 질문이에요. 원칙은 전 미국 주식을 현재 담당하니까 원칙은 이런 겁니다. 뭐 처음엔 비상장 주식을 회사를 만들죠.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장을 합니다. 그럼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신규 주식을 발행하게 되고 그럼 그 신규 주식은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창업자나 그 내부 사람들끼리만 갖고 있던 주식이 외부 사람들한테 쫙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이걸 산 거냐? 이 회사가 조달한 돈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그럼 발전을 해서 돈을 벌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식수를 줄여주든지 배당을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번 거를 내가 돌려준다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또는 미국은 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이제 40% 있는 대주주예요. 근데 내가 너무 기업을 잘 운영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싶으면 이 주식을 누구한테 팔고 싶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됐을 때 소액주주 것까지 사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저희 트위터 사례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 그냥 전체 주식을 다 사버렸어요. 상장 폐지를 해버렸죠. 그래서 소액주주들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대주주들에게 지급한 돈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유통주식을 사더라도 그 회사가 좋아져서 어떤 매력이 생기면 똑같이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너무나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격차가 컸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미국처럼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제 남은 거는 미국처럼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소액주주들도 같은 금액으로 팔 수 있는 그게 뭐 우리나라는 이게 법으로 강제돼야만 되겠죠. 미국은 그게 문화인데 당연한 법으로 강제가 되든지 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유통주식을 사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이유지만 미국의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다. 왜냐? 주주들을 훨씬 더 많이 챙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영주팡님께서 주셨는데요. 시장의 동향은 달러 약세인데 저는 달러 강세를 예측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의 팩트는 그렇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연간전망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한 번만 더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시장의 컨센서스는 2026년이 달러가 약세일 거고 그리고 비미국의 수익률이 미국보다 좋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무슨 뭐 리포트를 10개, 100개, 1000개 봐서 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PER이나 이런 걸 보고 확실하게 알아놓은 거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은 달러 약세가 맞고요. 제 의견은 달러 강세입니다. 그거는 이제 연간 전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YWK님께서 스팸버라고 되어 있네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 상황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냐. 역사적으로 11번 중 10번이 침체가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는데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이걸 정말 다 해봤거든요. 11번인지 몇 번인지 애매합니다. 제 기준은 16번인가 10몇 번이고요. 그중에 침체 왔던 게 10번인가 11번인가 안 온 적도 많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주가가 꼭 급락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가 빠지는 구조적인 약세장은 지금까지 4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10번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인 약세장을 맞을 게 아니라면 물론 20%나 25% 빠지는 적이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근데 20에서 25%가 빠지는 장도 너무 괴롭죠. 막 6개월, 1년 기다려야 되니까 2022년처럼. 근데 회복하는데도 1년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어떻게 기다려? 이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거는 듀레이션이 너무너무 긴 투자고 우리가 예를 들어 50% 빠지고 5년 기다리는 거랑은 다르게 1년 빠지고 1년 올라가는 거라면 1년 빠지는 기간에 평단가를 낮춰놓게 되면 1년 만에 본전을 가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시간에 본전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물량을 사놨기 때문에 원금은 늘어났을 거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실업률과 고용을 지금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 옛날하고 제일 많이 달라진 건 실업률이 올라가서 고용이 나빠질 것 같을 때 연준이 먼저 개입해서 유동성이 풀린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미국은 돈을 어쨌든 무한히 쓸 수 있는 나라라는 걸 항상 받아들이시고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또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려면 반드시 미국 연준, 미국 정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저도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그냥 지금까지는 우리 미국 국민들이 너무 편하게 살았어. 이 사람들 좀 힘들게 해야 되겠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선거를 앞에 두고는 벌어지기 힘든 일이고 미국은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혹시나 하게 되더라도 2027년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혜중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본명이 세자가 나온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라클발 하락도 엔캐리처럼 지나가는 이슈로 보시나요? 네. 다행스럽게도 일단 현재는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이제 오라클이 또 2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또 그때 실적 발표를 하는데 또 뭐 훨씬 더 예상보다 나쁜 숫자가 나와서 또 사람들이 걱정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반달기온님의 질문하고 똑같이 이어지는데 그분이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리스크 때문에 회사채에 대한 걱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바퀴벌레 얘기하시고 3호사채 얘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연간 전망에서 시총 대비나 경제 규모 대비로는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로 알 수 없는 문제에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증시도 경기가 어렵고 뭐 양극화가 심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23년에 SVB가 파산했을 때 SVB가 미국의 아주 큰 은행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또 작은 은행도 아니었지만 미국 은행이 몇천 개 있습니다. 근데 사용이 몇십이 은행은 돼요. 근데 거기서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팔았고 자본이 터졌고 증자하면서 뱅크런이 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원래는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블랙스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몇 년 전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고 정말 말들이 많았었죠. 그런 식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언론이나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건 한 건을 되게 크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경제는 30조 달러가 넘는 경제입니다. 미국 국채는 36조 달러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규모의 이런 문제들은 다 녹여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설령 녹여지지 않는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연준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SVB 때 어떻게 해결했냐? 냅뒀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연준이 그냥 그럼 다른 은행들은 얘네처럼 채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이걸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거 팔지 마 시장에. 우리가 그 국채나 이런 공적인 채권에 한해서는 원금의 90인가 95%를 인정해주고 그만큼을 대출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은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가격이 떨어진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연준에서 돈을 빌려갖고 해결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문제가 안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걱정하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걱정이 0이다. 저도 이렇게 말 못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데이터상으로 보여지는 뭐 JP모건 미국의 큰 은행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워낙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걸 얘네들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라클발 이슈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일단은 뭐 일시적인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다음 분기 26년에
오라클 실적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숏셀러님께서, 근데 이름을 숏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일반인 분들 숏 안 하시는 걸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2017-18년에 클라우드 붐 때 보았던 메모리 더블 부킹이다.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수요가 급격히 몰립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신축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급이 조금 없을 것 같으니까 정말 무지막지하게 몰렸던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막 알파벳이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한국 와서 메모리 달라고 막 뭐 백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더블 부킹일 수도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근데 지금 그걸 걱정하기에는 아직은 이 AI 사이클이 저는 중반도 잘 안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연간 전망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실 거면은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이 메모리 기업들이 얼마나 캐펙스를 많이 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인데 현재로서는 잡혀있는 컨센서스로만 보면 내년, 내후년에 오히려 그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실제 투자가 되고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될 때쯤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아마 수요가 안 좋을 겁니다. 그때 걱정하시는 게 좋고 전 이게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쯤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9월, 10월 약간 이때를 얘기 드리는 게 중간선거 전이기도 하고 미국의 9월 30일에 그 회계연도 마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 언저리까지 보시고 그때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사미타이님께서 네오 클라우드 사업하는 기업들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코어웨이브를 연간 주식으로 넣긴 했습니다. 저희는 AI를 좋게 보고 여전히 중반 정도밖에 안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거고 그리고 우리 사미타이님께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렇든 미국도 그렇든 2025년에 대형주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원래 여태까지 역사적인 현상은 그 다음에는 중소형주가 오르는 사이클이 옵니다. 그게 2020년에 코로나 때 올랐다가 21년에 그 당시에 가장 전 세계에서 유명했던 매니저가 캐시 우드였거든요. 돈남무 언니, 중소형주 성장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만들었죠. 그런 장이 26년에 온다라고 보시면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한 데이터 센터 기업들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장이 아니라 이번엔 IT 버블 정도는 아니고 돈을 버는 대형주가 계속 끌어가는 장이라고 보시면 이런 주식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세게 장을 보기 때문에 이런 주식도 나쁘지 않다고 봐서 저희 연간 종목 10개 보시면 코어웨이브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V10 베어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약값 인하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실패한다면 헬스케어에 호재가 될까요? 참고로 바이오가, 물론 헬스케어는 아니지만 바이오가 25년에 반도체만큼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의 약값 인하 이런 정책을 이미 다 소화를 한 상태에서 주식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미국 대통령들의 약가 인하를 위한 노력들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정리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미국의 PC나 CP나 이런 데서 약값 관련된 아이템을 조사를 해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대통령하고 이 제약회사들이 하냐면 그냥 그동안 많이 팔렸고 신약이 아니고 이미 많이 뭐 그 소위 말하는 제네릭이 발생해서 어차피 약값이 빠져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워렌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를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헬스케어 정책은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고 트럼프가 힘 빠지는 순간 보험료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약가 인하를 억지로 못했어요. 결국 트럼프도 억지로 못하고 그냥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약가 인하는 그동안에 이미 많이 팔리고 제네릭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약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신약에 대한 약값은 계속 비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 2025년에 바이오가
반도체만큼 미국에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이나 성공 실패를 가지고 주가는 보지 마시고 그냥 미국의 바이오나 헬스케어 안에는 바이오도 있고 제약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그림으로 보는 게 맞고 참고로 저희가 2026년 연간 전망에 들어있는 종목은 릴리가 들어있습니다. 릴리는 비만약 이런 것도 좋지만 항암제나 다른 쪽도 너무 좋고 AI를 임상하는 데 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용도 준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릴리도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연간 전망 리포트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행복좌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봤는데 단기 모멘텀인지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섹터라고 보시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 또 제가 이제 기계항공 우주공학부라는 걸 졸업했습니다.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약간 저는 바이어스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결국은 이제 우주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 날려서 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하겠다는 이 스토리를 보고 이게 냉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낮추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 복사, 대류인데요. 전도는 붙여 있는 겁니다. 뭔가. 그래서 붙어서 열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올려서 우주에 만들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매질들을 넣어갖고 전도를 시키면 열을 구조물 맨 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공랭식, 수랭식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낮출 때. 공기가 있어야 소위 말하는 이제 대류로 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공기가 없죠. 그럼 우주에서 이걸 뺄 수 있는 방법은 대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에서 냉각을 하는 건 생각보다 아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건 열이 많은 채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도 왜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냐면 더 이상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를 밑에 이 땅에다 지어갖고는 전력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 올려서 다른 방법의 에너지원을 찾아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물론 이거는 몇십 년이 걸릴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현재 지금 된 거는 이제 계속 스페이스X에서 우주선을 쏘면서 인터넷으로 우주선으로 하는 그런 게 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면 저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주목할 만한 섹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6년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고 하니 또는 27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의 모멘텀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땡겨서 뭔가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도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하시건 미국 기업을 하시건 어느 정도는 밸류에이션 싼 종목은 없겠죠, 당연히. 오히려 스페이스X도 PSR이 몇십 배니까 그건 없는데 어느 정도는 최소한 매출도 나오고 이익도 나오고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한화투자증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을 소액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업데이트가 없어서 말씀을 하신다는데 금에서 암호화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금이나 암호화폐나 이게 옮기고 내리고 하는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냥 자산의 클래스가 새로 하나 생기는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자산 전략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디지털과 관련된 자산을 일부 편입하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게 10월 10일에 그때 한번 트럼프가 어떤 말하고 나서 암호화폐가 급락하고 지금 3달째 계속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치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 뷰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그렇다 다 사고 이럴 수는 없는 거겠죠. 어느 정도의 포션으로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을 일부 가져가시는 거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Q&A 오늘 한 번으로 잘 마칠 수 있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여기에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꼭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